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꽃샘추위가 완전히 물러간 날씨입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바람이 이곳 광화문에도 불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그 동영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들이 함께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 과연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김학의 전 차관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까지 부인해왔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신문들도 일제히 이 소식 일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의 소식을 가리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색바랜 태극기 논란. 지난번 우리 외교부의 구겨진 태극기 논란에 이어 이번엔 빛바랜, 색바랜 태극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도착을 했는데 의장대가 들어든 태극기 색깔이 원래의 우리 국기 색깔, 태극기 색깔과 다르게 뭔가 빛바랜, 오래돼 보인 색바랜, 파란색이 아닌 하늘색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논란 잠시 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성의 안위가 즉 태아의 안위다. 이분법을 넘어서 조화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별 낙태죄 판단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죠. 7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위헌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3명은 단순 위헌, 그리고 4명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가는 태아가 독자 생장할 수 있는 임신 22주 이후 낙태만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의 임신 유지 종결 판단은 깊은 고민을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하지만 전면적인 낙태 허용에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임신 22주 시점까지 결정한 것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사실상 폐기가 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논란,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사면 급등하고 팔면 급락했다는 겁니다. 쪽집게도 이런 쪽집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쪽집게 남편의 주식 투자,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계열사 주식, 호재와 악재 타이밍을 마치 미리 안 것처럼 사고팔고 타이밍이 너무나도 정확했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행위는 작전 세력들이 하는 패턴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은 금융위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주식 투자가 뭐가 잘못이냐라고 임명 강행의 의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야당과 청와대의 갈등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다뤄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아 어센지가 도피 끝에 깜짝 체포가 됐습니다. 영국 경찰 당국이 어산지를 체포한 겁니다. 미국의 송환 요청에 영국 경찰이 에콰도르 대사관에 진입을 해서 줄리아 어센지를 이렇게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호송차에서도 여유 있게 엄지척 어산지는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산지는 최근 에콰도르 정부와 파열음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체포 소식에 러시아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자유의 목을 졸랐다. 이런 비판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총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부산에서 조국 출마론이 꿈틀꿈틀. 민주당의 부산시당은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영입 1순위는 바로 조국 수석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론에서는 잇따른 인사 참사에 대해서 조국 수석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이때 민주당이 총선 영입 이야기를 꺼낸 것이 혹시 이 책임론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 조국 수석 출연합니다.
진짜 출연은 아니고 조국 수석의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마지막 비행 K012 정기편으로 조금 전 한국에 조양호 회장의 시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 5일장 16일 발인할 예정입니다. 바흐 IOC 위원장은요, 조양호 회장이 평창올림픽에 매우 기여했다라고 고 조양호 회장을 애도했습니다. 잠시 후 이 모습도 오늘의 하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잘생긴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모셨고요.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장관을 역임한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태극기 다르다. 김학의 전 차관 맞다. 이미선 후보자 딱 맞다. 맞다보다 더 낫다. 딱 맞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상세히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쇼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3차 북미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손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내외가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네 사람은 사진 촬영을 한 뒤 백악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여러 진전이 있었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Discussing that and even potential meetings, further meetings with North Korea.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남북미 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 단계에선 백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두 정상은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구매에 대해 수차례 감사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은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곧장 귀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분석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우리 손영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때는 영부인들끼리의 단독 오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부인이 미국의 영부인과 단독 오찬을 가진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와 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함께 예쁜 공간에서 별도의 오찬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것이 허은하 소장님, 네. 백악관 내에 있는 이 그린룸이라는데 네. 한국의 이 한미 영부인 간의 단독 오찬은 노태우 대통령 방미 이후에 30년 만의 일이라면서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서 두 영부인이 만났습니다. 네. 영부인들한테는 저 그린룸이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인데요. 정말 녹색이라 그린룸이군요. 그렇죠. 1962년도에 제클린 케네디가 녹색으로 벽지를 해서 녹색룸이 됐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컬러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자연적이고. 근데 그 두 분의 오찬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장소가 고위 정치인들이 체스를 하던 곳이고, 체스. 예, 그리고 또 대통령 가족들의 응접실로 활용이 되던 곳이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의 문화에서 내 집의 응접실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예. 친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뭔가 대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의 의미가 첫 번째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영부인들 중에서는 30년 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 바로 김옥숙 여사와 바바라 부시가 만났는데요. 이때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 네, 89년도에 만났던 그때 사실 부시와 우리 노태우 대통령의 이야기가 중국이나 또 독일 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미국은 연결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던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 여사가 저 자리에서 30년 만에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트럼프의 또 다른 어떠한 전략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넥타이도 지금 남과 북의 색이 연결된 그 넥타이를 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넥타이가. 예, 트럼프의 대통령의 넥타이인데 우리는 북한과도 친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도 친하다라는 것을 좀 우선은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가족처럼 긴밀한 관계를 저 넥타이군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유지해 나갈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핵심인 것은 여사들과 함께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들과의 대화, 긴밀한 대화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 나간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진전이 있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모두 지금 합본돼 있다라는 그래서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더들이 어떻게 뭔가 정상회담을 할 때 기강을 잡고 내가 이러한 메시지를 줄 것이니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체계적으로 준비해라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상회담 때는 그런데 태극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번 우리 외교부 청사에 걸렸던 꼬깃꼬깃 구겨진 태극기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빛바랜 태극기 논란인데요. 그 영상부터 직접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미국 의장대의 환영을 받는데 성조기는 깨끗하고 선명한 색깔의 성조기인데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에 특히 이 파란색, 정말 짙은 파란색이 아니라 마치 좀 오래돼 보이는 색이 파란 듯한 하늘색 태극기가 걸려 있어서 이게 이번에는 또 색이 파란 태극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오리지널 태극기에 비해서 훨씬 하늘색의 빛바랜 듯한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같은 태극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준비한 태극기를 우리 의전 담당자가 미리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랬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의 방미 때도 저렇게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의 빛바랜 태극기가 실제 사용됐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도 역시 빛바랜 태극기가 사용이 됐는데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을 찾았을 때는 또 제대로 된 태극기가 쓰였다는 거예요. 지난해 5월에 보면 선명한 파란색 태극기가 분명히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제는 이렇게 하늘색 빛바랜 태극기에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정 정부, 그전 정부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바로 작년에는 제대로 우리 측에서 이 태극기를 바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빛바랜 태극기가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 장관님.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태극기가 구겨지거나 이렇게 빛이 바래거나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태극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고 다른 나라에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장대라는 것은 국가 경축 행사 있을 때도 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은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섬세하게 우리가 당신들을 환영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부분은 미국이 잘못한 게 있죠. 미국이 잘못했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 해외 안보 정상회의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방문했을 때 한번 잘못 쓰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는 또 제대로 된 국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외교부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외교라는 것은 항상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복귀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 쪽이 해야 될 것과 상대방 쪽이 해야 될 것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런 잘못된 태극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규격된 태극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리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전 정부에서 했으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아쉽죠. 그리고 사실은 2016년 회의 때 이런 거를 발견했으면 그때 바로 잡았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그게 논란이 되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해서도 좀 외교 행사에서 이 의전을 잘 못했고 구겨진 태극기. 또 네, 다른 나라 국기에 대해서도 거꾸로 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바라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사후 조치를 잘 해서 제대로 된 예우를 우리도 하고 상대방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빛바랜 태극기, 꾸겨진 태극기,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번에 태극기 논란이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블레어하우스에 걸린 태극기는 좀 모양이 이상하다면서요? 영빈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묻게 되는 미국 영빈관이 블레어하우스에 태극기가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태극 문양이 있고 건곤 관리에 대한 4궤가 있는데 이 궤의 비율이 다르게 걸렸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저기 보게 되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건강감리에 대한 비율이 가로로 훨씬 더 길게 그러네요.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생들 보고 태극기 그리라 그래도 저 정도로 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것은 분명하게 여기에 걸린 태극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인지하고 우리 이 미국에 있는 대사가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에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게 처음이었다라면 전 정부 때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꽤 오랜 기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저 블레어 하우스에 묵었던 적이 있고요. 당시 있었던 태극기의 모양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우리 외교부가 의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 얼마 전에 이 구겨진 태극기 일이 있고 나서 했던 조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담당자를 보직해임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상 담당자에 대한 보직해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외교부 전체에 대한 기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를 총괄 책임지게 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두 사람 실무 직원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재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조금은 좀 아쉬운 게 뭐 태극기 갖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외교 행사에서 그것도 우리 정상,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곳곳에서 이렇게 엉망의 태극기가 걸렸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함께 대통령을 수행한 청와대 참모들도 있고 외교부의 고위급 참모들도 동행을 했을 텐데 그 현장에서 누구 하나 좀 지적을 해서 저 태극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요게 아니라 요게 정상이니까 좀 이걸로 바꿔달라. 즉각 교체 요구를 했다면 미국 측이 절대 바꿔줄 수 없다. 이렇게 할 리는 만무하고 아마 제대로 된 태극기가 걸렸을 텐데.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밀착 수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 광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외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배치된 문화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은 미국에게 단순히 태극기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태극기를 잘 제작을 해서 선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잘. 지난번에는 예. 이런 거 보니까 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약간 낡은 것 같기도 하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걸어달라 하면 그걸 거부할 나라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 위트 있게 어떻게 보면 상대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서 좀 낡은 태극기를 건 것 같은데. 임시정부 100주년은 그렇게 말해요. 좋게 보자면. 예, 좋게 보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또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새 깨끗한 국기를 좀 걸어달라. 참 우리 이렇게 김 얘기를 의원님은 하면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요구하기보다는 좀 정부가 외국 각국 공간에 이참에 제대로 된 태극기를 제작해서 선물하는 방법으로. 선물하는 방법.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저희 돌직구쇼는 뭐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항상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제안을 해준다는 점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가 과거에 이른바 염색과 탈색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김혜민 박사님, 지난해 12월에 본인이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2차례 탈색 뒤에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했다. 그러니까 탈색을 2번 하고서 갈색을 3번째 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음 주에 다시 염색해야겠다라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
확실히 헤어 색깔이 달라진 모습을 또 올리면서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는 거죠. 미용사가 염색과 펌을 너무 많이 했다며 펌은 해주지 않았다. 뭔가 펌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 그리고 지난달에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제모도 했었던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 마약한 것에 대한 이른바 흔적 주기가 아니냐. 전형적으로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황하나 씨는 이 버닝썬에도 수차례 드나들면서 여러 연예인들과 친분을 깊게 맺은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나오고 있는 이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수차례 하게 되면은 마약에 대해서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너무나 똑같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황하나 씨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참 여러모로 고노고 치른다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과거에도 황하나 씨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일에 관여됐다기보다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에게 마약을 투약했다 등에 대한 진술들을 하게 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진술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게 벌써 작년도의 이야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재판 결과에서 재판 판결문에 황하나 씨의 이름이 등장했던 것은 2015년도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약을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마약에 대해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빠른 수사를 통해서 검거하고 이들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나쁜 욕으로 빠지지 않게 계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벌에 대해서는 공급하고 이것으로 사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일당들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고요. 마약을 통해서 중독돼 있는 사람들에는 치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도에 만약에 경찰이 알고서도 이 내용들을 갖고 황하나 씨를 봐주기 수사로 임했다라면은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나쁜 기회로 만드는데 국가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약에 방치하도록 더 방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네. 기껏 처벌받더라도 집행유예로 다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의 정말 심각한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정당국이 분명한 인식들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김영주 의원님. 전문적으로 탈색과 염색이 하면 무조건 안 걸리는 겁니까? 마약에? 현재 지금 그 황하나 씨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에 그리고 전문가에 따르면 사실은 탈색, 염색을 반복한다고 해서 마약했다라는 것이 못 밝혀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이트에 의하면 어떤 약을 먹으면 그것이 감정이 안 된다는 사이트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오히려 이러한 식으로 황하나 씨처럼 탈색을 했다, 염색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강하게 마약을 투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심지어는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에 하나 그런 잘못된 어떤 상식이 아닌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마약을 하고 그다음에 탈색, 제모, 염색 이러면 벗어나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속설이다. 그 전에 절대 또 마약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팔았을 때의 시점과 다시 사들였을 때의 시점이 거의 쪽집게도 이런 쪽집게가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거래 정지 직전에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선 후보자 남편 오모 변호사가 지난해 3월 13일부터 3일간 삼광글라스의 주식 3,804주를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총 판 금액이 2억 2,304만 원. 와.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어치 주식을 3일간 저때 대량 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2주 뒤에 해당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6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단숨에 4만 원 초반대로 거의 폭락, 땅으로 푹 꺼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이때 그 전에 2주 전에 다 팔았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식이 이렇게 폭락이 되자마자 거의 주식 거래가 재개됐죠. 주식 8,681주, 그러니까 3억 7,060만 원어치를 싹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판 거보다 더 1억을 더 보태서 3천 7천
얼마예요? 이게 익혀지지가 3억 7,060만 원어치를 대량으로 사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주식의 신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김변민 박사님. 네. 이거 어떻게 미리 알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삼광글라스라고 오시아이 계열사 주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군장에너지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장이 되면 속된 말로 대박을 치는 겁니다. 대박. 근데 상장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설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이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상당수 갖고 있는 삼광글라스의 주식은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게 중요하죠. 바보같이 계속 들고 있으면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시 똔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는 게 없게 되는 상황인데 예. 매도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막 올라갈 때 탁 던집니다. 던지고 난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거래 정지가 들어가잖아요.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 이유는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으로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거래가 정지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데 거래가 정지됐다 재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식은 폭락하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계속 폭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반등하거든요. 바닥에 내려간 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또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주식의 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비단 이 건만 있었던 게 또 아니에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에서 28일까지 같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8일과 29일에는 이 회사가 대량으로 이 군장에너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고시를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계약에 대한 고시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식은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대박 호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알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마다 매수를 했겠느냐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조사 들어가면 아마 바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패턴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광덕 의원, 거래 정지 전 대량 매도하고 재개 후에 폭락 주식을 다시 담는 건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패턴이다. 이 작전 세력 때문에 맨날 우리 개미들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 정보 토대 매매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본적인 자격도 없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식을 투자했다. 남편이 다 했다.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당 남편의 해명도 현재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내는 주식을 할 줄도 모르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줄도 모른다.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명하면서 이 오모 변호사, 남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부동산에 좀 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식에 돈을 썼다. 이 해명, 과연 허은하 소장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국민들이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저렇게 해야 되고 가족, 특히 부부끼리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되는구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그래야지 돈을 버는구나라는 얘기도 사실 하고요. 뭐 김의겸 그 후보를 통해서는 우리가 또 많은 거 배웠잖아요. 그 사람의 마인드. 대변인, 예. 네, 그 마인드에 대해서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50대까지 전세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 모든 돈을 털어서 그렇게 집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 엄청난 마인드에 정말 다 놀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출받은 능력 얘기하잖아요. 예. 이것저것 정말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점을 지금 고마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이 서글픈 웃음이 나오는데요. 예.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훌륭한 선배님들이 제가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은하 너는 돈을 택할 거니 명예를 택할 거니.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둘 이거죠?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유불급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자신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 또한 문제고요.
전혀 몰랐다면 그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격은 정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부에 이 소신파, 소장파 의원들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면담했습니다. 우리 강기정 수석, 돌직구 멤버였는데 또 오랜만에 돌직구쇼에서 보네요. 잘 지내시죠? 네. 우리 강기정 수석이 국회와의 어떤 호흡을 참 열심히 합니다. 이날도 국회를 찾아간 거예요. 강기정 정무수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만났어요. 당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다라는 기류를 청와대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고, 강기정 수석이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이 여론을 전달했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지금 야당은 더 할 나위 없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하다는 거예요. 네,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탄식하는, 공식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이런 말이 기폭제가 되고요. 또 일부는 물론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어쨌든 좀 대변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게 지방대 출신 여성 이런 어떤 나름대로 현재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성비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균형 있게 갈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더 이상 남편 따로 부부 아내 따로다 이렇게 하기에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상실감이랄까. 아까는 주식 투자를 발게 됐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나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예. 정보를 가지고 주식해야만 주식을 딸 수 있고 다른 정보 없이 따라 들어갔다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한번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잘 청와대 내부를 대통령과 면담을 잘 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대 오늘 해명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이 시점에 청와대 해명입니다. 입장입니다. 주식 취득 과정에서 법적 문제 없고 부동산 투기라는 말은 있어도 주식 투기라는 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건데 김 장관님 이 청와대의 입장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리랑 서로 다른 대한민국에 살고 있나요? 저희가 느끼는 국민 정서하고 청와대가 느끼는 국민 정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2017년 얼마 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그때 임명 과정에서 지금과 굉장히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이미 금융관계와 그리고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해서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금액이나 이런 게 지금 이미선 후보자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도 단순하게 후보 낙마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야당에서 감독이랑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청와대가 강행을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특히 국민소통 수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왜 집 세채가 뭐가 문제가 되나요? 외국에서 포르쉐 타는 게 뭐가 문제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야당 의원들도 국민소통 수석이나 소위 이 문제의 핵심인 그 조조라인, 조국 수석, 그다음에 조윤홍 인사수석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나마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 우리 강기정 정무수석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좀 기막고 있는 상황에 우리 돌직구쇼 멤버였던 강기정 수석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이슈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수일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부터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취재수첩 Y에서 보도해드렸던 사건인데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서울의 한 여대에서 아저씨 냄새로 한 여학생이 기가 막히게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을 유통하려 했던 남성의 낌새를 눈치챘는데 그 남성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당시에 이 아저씨 냄새로 어떻게 마약 수배자의 낌새를 챈 이 여대생에 대해서 저희 방송 이후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개꼬다라는 거죠. 지난 3월 한 여대 화장실에 잠입을 해서 고장이 붙어있는 칸 안에 숨어있던 50대 남성 김모 씨. 여학생이 옆에서 아저씨 냄새가 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봤더니 약간 뭐 남자의 어떤 발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싸움으로 붙잡으려 했는데 이 남자가 도망쳤는데 가방과 외투를 버려준 채 도주한 바 있었죠. 떨어뜨린 가방에선 당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1g과 빈 주사기 1개가 발견이 돼서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더니 상습 마약법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2주간의 경찰이 탐문 수사 끝에 지난 1일 드디어 잡았어요. 부천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거기 도대체 그 여대 화장실 왜 들어갔냐라고 경찰이 묻자 황당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니, 화장실이 급해서 여대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경찰 조사해본 결과 여자 화장실에 잠입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고장 이 글자도 써서 안내문까지 붙이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했었고 과거 수차례 마약 투약 혐의와 성폭행 전력까지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201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됐었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마약을 재투약해서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요, SNS를 통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후 투약하기 위해서 저 여대 화장실에 잠입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2주간의 탐문 수사 끝에 결국 잘 붙잡았는데 해명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거였죠? 네. 뭐 화장실 급해서 들어갔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일 거고. 거짓말이다. 동기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과 마약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약을 거기서 투약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방에 들어있는 도구가 안 보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거는 주사기랑 저기 1g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저 양이. 그렇다고 하면 저거는 투약용이라기보다는 특정한 형태의 다른 형태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거 다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정확히 계획적인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화장실이 급해서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예. 그 전과를 보니까 성폭행 전력이 있었어요. 물론 전과를 갖고 이 사람의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프로파일러께서 아까 범행 동기 중 하나가 어떤 성적인 동기도 있다. 혹시 그 과거의 성폭력 전력도 있으니까 이 여대생이 낌새를 눈치채지 않았으면 어쩌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아찔한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낌새라고 하는 것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어떤 특정한 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건 성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여대생이 민감한 어떤 그 감각을 발휘해 갖고 그래서 이제 나온 다음에 주변에 도움을 찾아갖고 이제 몸싸움 끝에 이제 신고를 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면은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형태, 특히 이제 여자 화장실에 대한 특정한 변태적인 형태의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는 같이 할 겁니다. 예. 동기가 근데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 마약과 어떤 성적인 동기가 결합될 수도 있다. 예. 범죄 프로파일러시니까 사실은 많은 강력 범죄를 분석을 해보셨는데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했던 게 이 냄새로서 어떤 그 범행의 장면을 유추해내고 정확히 맞췄다는 건데 혹시 과거 프로파일링을 하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현장에서 나는 어떤 아저씨 냄새로 뭔가를 특정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이제 특정 범죄자 같은 경우는 특정 감각에 아주 유난하게 각성된다고 어라우징이라고 하는데. 어라우징? 예, 각성 포인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정한 성범죄자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범죄자 같은 경우는요. 감각하는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다. 예. 이 여대생이 어떤 형태인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철 CCTV 같은 걸 쭉 볼 때 행동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성한테 조금 밀착해서 붙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게 성범죄자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추적하는 경우.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감각은 다르지만 냄새로 뭔가 본질적으로 낌새를 눈치채는 거나 또 시각적인 것을 판단하는 거나 본질은 같다. 그렇군요. 손소 변호사님. 이분 이미 2017년에 마약 혐의로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나와요. 뭐 구체적인 그런 용어를 참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판매하고 또 마약을 사서 또 투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수법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마약을 이제 사고 파는. 근데 그중에 최근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제 서로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서 송금을 하면 돈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놓고 가는 거죠. 예. 놓고 가면 그다음에 뒤따라와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통칭해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SNS의 이용이 편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다양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포착을 하면은 뭐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법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은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고의범죄를 저질러서 또 금고 이상 실형이 이제 확정되면은 이제 집행유예의 그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선고됐던 징역 1년까지도 이제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판결이 언제 확정될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 이게 사실 재범률이 높다는 거는 확실하게 체포돼서 처벌받는 것만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체포되지 않은 범죄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즉 마약 범죄가 그러니까 퍼지게 되면은 점점 더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는 점을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던지기 수법, 뭐 최근에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구매했던 방법도 이 던지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SNS의 이용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계좌를 통한 송금 이런 게 어린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도 학생들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건들을 또 직접 담당을 해보셨으니까 혹시 어떤 이런 아저씨 냄새로 뭔가 사건이 반전을 맞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뭐 냄새 때문에 확 달라진 거는 뭐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간혹 더 신기한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뭐 느낌이 그렇다. 또는 뭐 꿈에 나왔다. 사실 그런 걸 통해 물론 그런 거 그냥 쉽게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중에는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좀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겠지만 간혹 가다가는 정말 그게 수사의 단서가 돼서 파고 파다 보니까 정말 범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느낌이 그렇다. 네, 그럼 정말 수사관 중에서도 그런 쪽의 느낌이 발달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그거를 사이코메트릭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사이코메트릭. 제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감각을 키워갖고 수사관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기법을 사이코메트릭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 사건을 처음에 보도해드릴 당시에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좀 붙잡혀서 이 사건의 실체를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하셨는데 아저씨 냄새로 시작된 이 사건의 용의자가 결국 검거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건을 함께 보시죠. 가족에게 알리겠다. 몰래 카메라로 유부녀를 협박한 20대의 사건이 오늘 나왔습니다. 요즘 마약 몰카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근절돼야 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가족에게 알리겠다. 몰래 카메라로 유부녀를 협박한 20대. 2017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A씨, 남성이고요. 29살 남성과 유부녀 B씨. 잘못된 만남이었죠. 약 1년간 채팅과 영상통화로 가까워진 두 사람. 지난해 11월에 울산의 한 모텔에서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이때 이 29살의 남성인 A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해뒀다라고 해요. 그리고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유부녀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의 연락처와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사후 이 20대 남성이 유부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급하다. 해결이 되면 다 지우고 영상도 지우고 연락처도 지우고 싹 다 정리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영상을 캡처한 캡처 사진과 또 이 유부녀의 가족 연락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협박 메시지가 지속됐어요. 돈 안 주면 나도 나몰라라 할 것이다.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 시어머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겁먹은 이 유부녀 1,000만 원이 줬으나 협박은 지속됐습니다. 돈을 더 주면 지우겠다. 제일 먼저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겠다. 3차례에 걸쳐서 600만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총 1,600만 원인 거죠. 추가로 갈취한 그 사건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1년 동안 채팅 앱으로 연락을 하면서 두 사람이 뭐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울산에서 만났던 관계가 있었던 그날이 뭐 실제로 첫 만남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몇 번 만나다가
그날 한번 몰래 촬영하는 겁니까? 보통 이런 거는 절대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채팅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예. 거는 이것은 어떤 치밀한 계획 하에서 특정한 채팅 앱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1년이 뭐 하여튼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어떤 채팅상의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특정한 디데이를 정한 다음에 이런 범죄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접근을 한 거다. 예. 보통 이런 범죄자들은 보통 2셋 이상, 최소한 6 이상씩의 피해자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이 20대 남성이 몰래 이게 빼돌렸다는 거예요. 해당 여성 입장에서 그 동영상 캡처본과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락처를 받았을 때 그 충격이 엄청날 것 같아요. 거의 뭐 얼어붙는 느낌이었을 거고 예. 이거는 이 수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초범이 아닙니다. 초범이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경험치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죄 여부라든가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대포폰 같은 걸 찾아갖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갖고 이것을 미리미리 차단할 수 있게끔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런 범죄자 같은 경우 보통 대포폰을 씁니까? 예, 왜냐하면 각기 다른 대상에 대한 각기 다른 형태의 협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이 피해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정말로 진실한 어떤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기와 돈을 갈취하기 위해 접근하는 건지 뭐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잘해준다거나 분수에 맞지 않은 형태의 어떤 특정한 선물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과장된 행동과 말들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만 기울이시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범인들의 패턴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되게 선물을 준다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선물. 과장된 말을 하거나 과장된 상황에 있는 배경의 사진을 뭐 있다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푸사라고 하죠. 예. 여러 가지 형태의 배경 사진 두고 그러면서 그러면 조금 이상한 느낌 받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굉장히 돈이 많다고 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오는 극적인 장면을 자꾸 뭐 연출한다던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도하게 뭐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던가 이런 패턴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수호 변호사님 알고 보니 이 남성이 본인의 중학교 동창에게도 뭐 보증금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갈취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이제 공갈과 공갈 미수가 됩니다. 이거는 협박을 통해서 금품을 이제 갈취한 뜯어낸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동창 부분은 약간 달라요. 이거는 사기가 됩니다. 사기다. 예,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갚을 능력도 없이 그냥 빌린 다음에 갚지 않은 겁니다. 이건 사기가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1,500만 원 빌리면서도 또 이제 중학교 동창을 또 연대 보증으로 세웠거든요. 예. 이거 역시 또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징역 2년형을 선고할 때 이런 그 공갈과 함께 이런 사기까지 다 포함이 됐고요. 특히 유죄의 경우에 양형을 합니다. 즉 예. 형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기도 있고 공갈도 있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을 거예요. 다 줬고 또 아까 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잖아요. 이게 그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는 판단받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의 어떤 정보를 몰래 알아내는 거. 예. 이게 비밀 침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냥 비밀을 해제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 가지고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의 정보를 알아내면 이거는 별도의 비밀 침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성 1,600만 원 다시 혹시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받아낼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돈 줄 생각 없고 차라리 그냥 징역형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사건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핫플 4인방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조양호 전 회장, 고 조양호 회장의 사진 나와 있고요. 그리고 KBS 기자가 산불을 현장에서 중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의 사진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전쟁 장면 같은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LA에서 갑작스레 별세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운구가 오늘 새벽 4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임종을 지킨 상주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검은색 상복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조 사장은 아버지 조양호 회장의 유언을 전하며 가족들과 잘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가 임종만 지키고 왔는데 앞으로 가족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협의하겠습니다. 두 분만 함께 타고 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미리 와 있었습니다. 국내외 애도 물결이 많았는데 국민들이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제가 할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윤하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먼저 한국에 도착해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조 회장의 장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5일장으로 치러지고 오늘 정오부터 조문이 시작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재난방송 주관사 KBS 한국방송. 이번 고성 산불 당시 재난방송 없이 오늘 밤 김제동을 편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질책을 받았던 공영방송 KBS가 이번엔 보도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밝혀서 논란입니다. 지난 4일 화재 뉴스 특보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 소식을 전하며 기자가 고성군 생중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는 저 기자가 위치한 장소가 고성군이 아니라 100km 떨어진 강릉시 KBS 강릉 방송국 인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릉에 있으면서 고성군 화재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현장에 있다고 속인 건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KBS 노조의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KBS 사측은 당시 경황이 없어서 급하게 고성군 산불 소식을 전하려다 점검을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허위사실로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비난을 이번에 KBS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가 가짜뉴스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지 6시간 만에 연합뉴스TV가 문 대통령 사진에 인공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넣은 거예요. 해당 방송사의 해명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 인공기 배치가 실수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어떤 남북관계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기 위했다라는 뜻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 보도국장은 보직에서 해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의 보조금을 폐지하라는 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KBS 김병민 박사님. 네. 그러니까 오늘 밤 김제동을 KBS가 보도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그날 밤이었는데 좀 특보를 하는데도 사실은 고성까지 저희 기자들도 갔거든요. 근데 그 강릉에서 고성은 100km지만 그거를 안 가고 강릉 방송국 앞에서 고성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 이거는 방송의 심각한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있었던 4월 4일 목요일 저녁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마는 7시가 넘은 시간부터 불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11시에 오늘 밤 김제동을 그대로 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지금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짜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KBS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사실은 선택지가 없이 소중한 수신료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내야만 하는. 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관리비에 당연히 붙어서 나오게 되는, 또는 여러 가지 요금들이 함께 우리 국민들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방송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해야 되거든요. 오늘 밤 김제동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오늘 밤 김제동의 방송이 너무나 편파적이어서 내가 수신료를 내매도 불구하고 KBS 방송을 안 본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방송의 편파성에 대한 논란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난방송에 대한 발빠른 대처 그리고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합뉴스에서의 실수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도에 대한 담당자들에 대한
대한 보직 해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레이시아 순방 과정에서 살라만 말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적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들 이렇게 방송국에서만 질타할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실에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때 여기에 대한 공직기강이 바로잡힐 수 있음을 반드시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KBS 해명이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고성이 없으면서 고성인 것처럼 보도를 했느냐에 대한 KBS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경황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황이 없기는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더 경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보도가 있어야지 같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 고성이냐 강릉이냐가 바로 지금 눈앞에 불이 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아주 긴급한 순간이거든요. 현장 그러니까. 연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왜 잠수교 밑에서 물이 막 차올라가는데 그 예전에 KBS 기자들이 비옷 입고 막 거의 위험하면서도 막 그 방송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알려주니까 저게 이제 차량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거 막아주는구나라고 이렇게 막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제가 있는 그 부산 경남 지역에 KNN이라고 민영 방송이 있습니다. 2010년에 텐무라는 그 폭풍이 왔을 때 정말 안타깝게도 이거를 그 부산 어촌 지역이라든지 이 항구 지역에 정확하게 알려다가 우리 영상 기자께서 그걸 찍다가 휩쓸려 가서 돌아가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직하신 그분 생각하니까 진짜 뭉클한데 그 정도로 이렇게 기자 정신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나의 이 방송이 국민의 생명 한 명을 더 살릴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정확한 정보를 못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한 것도 아니고 아예 그런 척하는 거. 와, 인터넷 1인 방송도 이렇게 안 합니다. KBS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이번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KBS 하면 저희한테 딱 떠오르는 게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지금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건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정성을 하냐? 진짜 언론사 자격이 있는지 국민으로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자의 역할이 뭡니까? 기자는 팩트를 전달하는 건데 저거 유리창의 법칙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하나의 유리창이 깨져 있을 땐 분명 다른데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언론사라면 다른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국민들이 분명히 생각할 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고생하고 있는 우리 KBS 기자들도 많은데 참 KBS 내에서도 이런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KBS가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그토록 말도 많고 설도 많던 조국 총선 출마론이 점점 가시화되는 분위기. 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21대 총선에 조국 수석을 영입하겠다고 공언한 것. 조 수석 영입론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부터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 수석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영입 선언이어서 인사 참사를 회피할 출구 전략이 아니더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당은 4.3 재보궐선거 참패로 PK 민심 위반이 확인된 상황에서 부산 출신인 조 수석이 필요하다는 입장. 사실 부산 출신 우리 김영주 의원도 있는데 민정수석 임기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조 수석이 부산 출마를 결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 처지에 놓인 손 대표에게 험한 꼴 보지 말고 새 집을 짓자라면서 빠른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계 개편의 불씨는 손학규 대표가 지필 거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 사이에 같이 있지 말고 우리가 나와서 민주평화당이 기득권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신당을 창당해서 거기서 만나는 것도 좋다.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지금 험한 꼴 다 당하고 있잖아요. 민평당의 정동현 대표도 당대당 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박지원 의원과 손 대표가 만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야권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 과연 손 대표가 불을 지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부산시당이 국회의원 후보로 조국 수석을 부산에 보내달라, 영입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뭐 민주당의 부산 출신이 조국 수석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 김영주 의원도 있고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PK 최근 선거부터 해가지고 민심이 흉한 것이다. 그래서 총선 체제를 빨리 이번에도 이제 지적되는 것이 후보를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시면서도 정치를 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조국 수석 또한 본인의 말로는 어쨌든 자기는 학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손학규 대표의 선택에 사실은 많은 정치부 기자들의 관심이 있는데 민주평화당에서 사실은 이리 와라 합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미래당 예전에 일각에서는 또 오히려 나가주면 땡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조만간 있으면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는데 돌아온다. 안철수는 결코 진보 쪽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보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갈 마음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여전히 유승민, 안철수는 거기서 대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러면 손학규라는 사람의 역할이 있는가? 자기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영양가도 없고 험한 꿈만 보느니 저랑 같이 박지원과 같이 평화당, 민평당으로 오든 제3지대로 하든 신당을 하든 나중에 뭐 민주당하고 같이 합치든 조금 더 덕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지금 손학규 대표라면 내가 저 당의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손학규 대표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하태경 의원이나 뭐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를 빨리 복귀시켜서 당을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죠. 본인은 정계 은퇴를 해야죠. 김영주 의원이 만약 손 대표라면? 네. 자, 가서도 이익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최고위원들 이준석, 하태경 등등이 사실은 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고위도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손학규 대표 체제 내에서 더 이상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바른미래당으로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냐?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나설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한국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내 공천에 대한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가서 있었던 활동에 대한 얘기 때문에 지금 한 명 한 명 한국당으로 복당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을 담보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덩어리와 세력으로서 명분 있게 들어가면서 내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지분을 확보하는 게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정치인의 솔직한 속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아직은 총선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아마 한 여름 정도가 되게 되면 총선을 앞두게 돼서 1대1 구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큰 흐름, 현 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여기에 대항하게 되는 제1야당의 한국당으로서의 큰 흐름이 맞붙게 되면서 정계 개편은 그때야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원칙론만 따지고 보면 손 대표 말이 맞거든요. 정당이 있으면 후보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참 묘하게 이 당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한국전쟁 당시 촬영된 흑백사진이 최신 기술에 힘입어 컬러 사진으로 보라했습니다. 1950년에서 1953년 한국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들. 1951년 행주산성 부근에서 보시죠. 남동생을 등에 업은 소녀가 무심한 표정으로 탱크 앞에 서 있는 모습. 매복 중이던 미군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북한 소년들의 모습. 1950년 미국 해병이 반자동 소총을 들고 젖은 군복을 입은 채 적국의 시신을 지나 뛰어가는 모습은 정말로 죽음이 일상이 된 전쟁의 참혹함을 더욱 생경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 같은 해 8월 부산에서 미국 해병이 부상당한 병사를 들것에 싣고 논을 지나는 모습은 유엔군 사령부가 부산을 지키기 위해 낙동강 동안으로 모든 병력을 후퇴시켜 방어선을 재편할 당시에 지킨 것으로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1950년 11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2주간의 혈투 끝에 중국군에게 패해 퇴각하던 미 해병대의 사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컬러로 부활한 전쟁 사진을 보니 이 전쟁의 참혹함과 힘겨웠던 한국전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아프게 되새기게 됩니다.
네, 복원 작업을 했던 레너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울컥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두 분의 분들이 떠오르는데 우선 저렇게 전쟁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자들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렇게 했던 거죠. 예.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겠죠. 저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군인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고 저 전쟁에서 정말 힘들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오래되게 저 전쟁이 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또다시 한 번 더 뭉클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기술력에도 한 번은 놀랍니다. 그러네요. 네, 저 기술력에서 나중엔 저 분들이 움직이진 않을까, 뭐 AI처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이라 이 작업을 해준 그 분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때 당시 흑백으로 찍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치 그때 당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네. 생생하게 컬러로 복원할 수 있는지 정말이지 신기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임종을 앞둔 할머니를 한번 웃게 해주기 위해서 손자가 광대 분장을 하고 손자가 아닌 척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임종을 앞둔 할머니의 웃음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손자의 어떤 그런 애끓는 마음이 고스란히 좀 담긴 화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데 경쾌한 발걸음으로 할머니에 다가간 손자가 과장된 말투로 할머니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면서 몸이 피폐해진 할머니, 손자를 보고도 고통스러운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붙들며 언젠가 우리 모두 세상을 떠나야 하니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나누자고 다독였습니다. 손자의 진심이 마침내 할머니에게 전달이 된 걸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광대 분장했지만 손자를 알아보고서 만 입가에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면서 손자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손자가 오히려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된 듯 크게 흐느끼는 모습이 지금 영상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를 웃게 하고 싶다는 처음의 목적은 조금 틀어졌지만 할머니와 손자의 깊은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따뜻한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